지금 유럽 북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때 콧대 놓기로 유명했던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가 한국 국방부와 방산기업들의 문을 두드리며 제발 무기 좀 빨리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의 거대한 영토전쟁과 돈의 논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한국과의 절박함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덴마크가 왜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해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을 때 전 세계는 그저 부동산 재벌의 농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유력 외신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상황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 즉 막대한 히토를 매장량과 북극해 항로의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했고, 이를 위해 덴마크에 너희는 이 거대한 땅을 지킬 능력이 없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매각을 거부할 경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징벌적 관세 폭탄까지 예고하며 목을 조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 간의 거래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의 영토를 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에 덴마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극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발트해 인근의 긴장감은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서쪽에서는 동맹이라 믿었던 미국의 영토 강탈 위협을, 동쪽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과거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의 위협은 과장되었다며 국방비를 감축했던 그 안일함이 이제는 국가의 종망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은 최근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 증액과 긴급 무기 도입 현황을 다루며 덴마크의 방어 능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는 나토가 요구하는 GDP 대비 2%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오랫동안 맞추지 못했고, 보유한 무기 체계마저 노후화되어 실질적인 북극 방어 능력이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덴마크 현지 언론인 폴리티켄조차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당장 러시아나 미국의 물리적 압박이 들어올 경우 덴마크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며칠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덴마크 총리가 오직 속도만이 중요하다며 긴급하게 눈을 돌린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즉시 전력감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공룡인 독일의 라이메탈이나 프랑스의 넥스터도 지금 주문하면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버린 유럽과 달리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이제는 그들의 국가안보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를 들러리 세우고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납기준수 능력 앞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이 바로 2026년 방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자 우리에게는 짜릿한 반전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기분 좋아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덴마크가 한국을 찾은 것은 그들의 필요 때문이지 우리를 존경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 기업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우위를 어떻게 이용해서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하는지 그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덴마크가 과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저질렀던 기만적인 입찰 과정의 전말과 폴란드와 비교되는 얌체 국가들의 행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할 고도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왜 이토록 다급하게 한국을 찾는지 그 이유를 알면 분통이 터집니다. 불과 몇 년 전 하나 K9 자주포는 덴마크의 혹한 속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했지만 철저히 이용만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덴마크는 이미 이스라엘제를 내정해 두고 한국을 단지 이스라엘의 가격을 깎기 위한 들러리로 세웠던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무시당했고 그들은 단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과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한국 방산을 기만하고 우롱한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덴마크가 택한 이스라엘 무기는 납기 지연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부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졌고 코앞에 닥친 러시아의 위협 앞에 안보 구멍만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K9 빨리 달라고 읍소하지만 이는 눈앞의 이익만 쫓다 국가안보라는 보험을 스스로 걷어찬 그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고객과 기술 도둑을 냉철히 가려야 합니다. 브라질이나 노르웨이는 소량 주문을 미끼로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리 기술만 헐값에 빼내 자국 산업을 키우려는 속셈입니다. 섣불리 응했다간 10년 뒤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가 도리어 우리의 등기를 노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K2 1000대와 K9 600문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현금 직도입으로 계약하며 우리에게 규모의 경제라는 선물을 안겼습니다. 기술은 지키고 완제품을 제값받고 파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입니다. 반대로 호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현지 생산 약속만 믿고 수천억을 들여 공장을 지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주문은 3분의 1로 토막났고 막대한 손실만 떠안았습니다. 남의 땅에 공장을 짓는 건 결국 우리 일자리를 나누고 리스크를 자초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드러난 덴마크의 안보 불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지정학적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하늘 꼭대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취해 무작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덴마크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에게는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이전 없는 100% 완제품 수출과 높은 마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를 홀대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납기라는 무기를 쥐고 가격표를 제시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노르웨이처럼 기술만 탐내는 얌체 국가들에게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휴일도 없이 연구실 쪽잠을 자며 만들어낸 국가의 자산이지 무기 몇 대 팔겠다고 덤으로 얹어주는 사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산은 이제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입니다. 폴란드발 낙수 효과가 창원과 거제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출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히 국익만 따지는 냉혹한 상인이 되어야 합니다. 덴마크가 내미는 돈은 확실히 챙기되 기술은 단 하나도 내주지 않는 영리한 전략, 그것만이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부강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10일 K9 공산권 수출 영상입니다. 일각에서는 K9 자주포가 독자 기술로만 완성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 한국 개발진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의 엔진 설계 실무자들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각종 기술 자료를 수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하던 국내 연구팀은 해외 기술 자료를 완전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참고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로 채워 넣는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엔진의 구조부터 냉각 윤활 시스템 같은 주요 핵심 기술을 외국 사례를 살짝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형에 최적화하는 형태로 재설계했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 전문지에서도 연일 거론되고 있는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소식과 함께 이면에 깔린 국제정치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사
사람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동맹체인 동남아 반중국 연맹구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산 무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최초로 도입한다는 소식은 공산권 국가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은 대부분의 무기를 러시아에 의존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무기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신규 무기 획득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자주포였다는 사실은 한동안 소련, 러시아 무기는 동남아 표준이었던 공식이 흔들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남중국해와 국경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제대로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우호적이지만 덜 자극적인 파트너를 활용해 군사력을 현대화하려는 셈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과 여전히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남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처럼 고가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M109와 비교하면 최신 전자장비와 포신 수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성능 가격 모두 납득 가능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출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이 보유한 동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는 K55 자주포나 업그레이드된 K55A1을 비교해볼까요? K55는 미국 M109 자주포를 베이스로 면허 생산하면서 발전시킨 모델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육군의 주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노후화 문제, 그리고 사거리 및 사격 통제 능력이 K9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체되거나 보조 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대 40km에서 50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덕분에 배치 지역이 어디든 신속하게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K9 자주포는 K55 계열과 비교해 속도, 화력, 신뢰성 면에서 큰 향상을 이뤘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가 채택해 운영 중이며 신뢰도가 너무 높아 탱크에 맞먹는 수준으로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K9의 장점이 베트남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최근 양국 간 K9 자주포 계약이 성사되며 공산권 시장에도 K방산이 새 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대략 30문의 K9 자주포 초도분에 대한 것이며, 도입 후 혹독한 시험평가를 거쳐 성능을 입증하면 추가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측은 주로 중국과 접경한 북부 지역 부대에 우선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을 저지하는 최전선 포병 전력으로 쓰겠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베트남이 미국제가 아닌 한국제를 들여놓는 데 대한 중국 반응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국이 크게 반발하더라도 베트남 입장에선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와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정도가 갈등의 규모를 더 키우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베트남 수출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점차 사용자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는 겁니다. K9의 모듈화된 부품 구조와 전장관리 시스템은 고객 국가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 세부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막 지형이냐, 열대우림 지형이냐에 따라 냉각 시스템이나 전자장비 보호 설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적응력이 러시아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히 자주포만 사고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9 후속 지원 체계나 장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 방산 생태계를 확충하고 현지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처럼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해집니다. 이처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강압적 태도와 미국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사실상
자국 영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이니 주변국들은 방어력을 확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과 손잡으면 대중 갈등이 심각해져 경제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중간자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K9 수출이 한국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수출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전시의 아군이 되어줄 확률을 높여주는 외교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무기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적성국에게는 쉽게 팔지 않습니다. 전시에 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K9을 대량 구입하고 향후 K-21 보병 전투 장갑차나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면 양국은 사실상 상호 운용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베트남이 불시에 다른 세력과 손잡고 한국을 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에서 반중국 연맹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어떨까요? 물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연맹도 아니라고 선을 긋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는 집단안보 체계가 동남아 쪽에서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각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인 갈등이 워낙 오래되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흐름을 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앞장서서 동남아 우방국들과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면 동남아 전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구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면 베트남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도 중국과 분쟁을 벌여왔고 심지어 1979년 중월전쟁에서는 중공군이 베트남 국경을 대거 침투한 뒤에도 완벽히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가진 강인한 게릴라 전술과 끝까지 버티는 민족성이 결합되면 중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상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베트남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추후 K9을 비롯해 K-21, 천무, KF-21, 보라매 등을 순차적으로 들여온다면 중국이 함부로 군사적 압박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 도입하게 된다면 동남아 일대에서 사실상의 한국산 무기 연합체가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한국 무기를 많이 들여놓은 국가들은 정비, 업그레이드, 탄약 호환 등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이 K9 포탄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면 필리핀이나 다른 K9 운용 국가의 탄약을 긴급 공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생산 라인이 일시마비된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죠. 결국 이는 방산동맹 성격을 점차 띠게 됩니다. 국가 간 방산동맹은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그러하듯이 동맹국 간의 무기체계와 전술 기술 표준화를 통해 군사력과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부품 탄약, 정비, 호환성을 통해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공동 개발하거나 생산 공정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장기적인 외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토가 사용하는 표준화된 무기 체계는 회원국들이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폴란드, 한국과 베트남 같은 국가 간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이유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안보 전략이자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 정도로 끝날 뉴스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은 부담스럽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 전체가 반중국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까지 한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한다면 동남아 전반의 안보 지형은 한국이 주도하는 K방산 네트워크로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 2025년 12월 2일 유럽의 우주 전문 매체들이 동시에 하나의 위성 이름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관측 위성은 0.55m급 해상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쌓는 정도로 평가되었는데 갑자기 0.3m급이라는 초정밀 광학 해상도를 실현했다는 분석이 올라오자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모니터 앞에 고정됐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 본체 비율과 탑재체 정확도 그리고 제어 모멘트 자유로 기반의 고기동 제어 기술을 함께 언급하며 한국이 이제 우주 관측 분야에서도 상위권 기술을 확보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우주항공 분석 기관에서는 아리랑 7호의 AISS HR 광학 카메라가 기존 한국 위성보다 3배 이상 선명한 영상을 확보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지상에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는 사실상 군사정찰 위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확인한 해외 분석가들이 A4 용지까지 보인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담은 겁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1840kg급 대형 위성을 시스템부터 탑재체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구성했다는 점을 또 다른 충격 요소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조차 광학정찰급 위성의 핵심 광학 모듈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아리랑 1호부터 축적해온 구조 설계와 3호와 3A5에서 검증된 기술을 발판 삼아 AEISS-HR의 전체 체계까지 자립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한 유럽 매체는 한국의 위성 자립률이 이번 7호를 기점으로 전통 우주 강국과 비교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의 눈길을 끈 결정적 장면은 제어 모멘트 자유로 기반의 고기동 제어였습니다. 기존 관측 위성은 특정 지역을 바라보고 자세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조 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 확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는 위성체 내부에 설치된 대형 플라이휠과 모멘트 제어 장치를 통해 목표 지역을 돌며 연속적으로 관측하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기술의 등장으로 한국이 소형 및 중형 정찰 위성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며 동급 위성을 개발 중인 여러 국가와의 격차가 한 단계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럽 로켓 베가시의 발사 시퀀스와 아리랑 7호에게도 안착 절차가 공개되자 국제 분석팀들은 한국 기술진이 얼마나 탄탄한 엔지니어링 기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사 43분 54초 뒤에 위성이 분리되고 1시간 9분 후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하며 위성체의 초기 상태를 점검한다는 절차를 보고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이미 정찰급 위성 운영 체계를 독자 구축한 몇 안 되는 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5주에 걸친 초기 구동, 이후 3주에 달하는 궤도 운용 시험, 내년 상반기부터 5년 안의 정식 임무 수행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나사나 ESA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단순히 신형 위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주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최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자체 발사체 역량을 강화한 한국이 광학정찰급 위성까지 독자 개발하면서 발사체와 위성을 모두 국산 체계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룬 겁니다. 한국의 민간 위성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다수 등장했고 기업들이 참여한 구조까지 외신이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한국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아리랑 7호의 0.3m급 해상도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동북아 정보전 구도에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30cm급 고해상도는 이동식 발사대의 종류 식별,
차량 위장망 패턴 분석, 해안선 근처의 비정상 물체 탐지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정밀도를 갖춘 관측 능력은 국가 단위의 전략적 정보 우위로 직결됩니다. 특히 위성체의 제조준 속도가 빨라지고 테라비트급 저장 공간과 광대역 전송 능력까지 확보되면서 한국은 위성 영상을 시간 단위가 아닌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외신들이 강조했습니다. 1999년 아리랑 1호가 올라갔을 때만 해도 한국은 초보자였지만 25년이 흐른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초정밀 광학 관측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자체 개발한 발사체, 자체 개발한 정찰위성, 자체 개발한 지상국 시스템을 결합하는 완전 독립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출발점이자 결실이 바로 2일 새벽에 우주로 향하는 아리랑 7호였습니다. 아리랑 7호가 해외 언론을 뒤흔든 시점에서 정작 국내 방산과 우주업계 내부에서는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반응이 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개발 과정의 난제가 드러난 건데 업계 기술자들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0.3m급 해상도를 실제 궤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했던 기계적 안정성입니다. 지상과 달리 궤도에서는 온도 변화가 150도 가까이 요동치고 열팽창률이 미세하게만 어긋나도 광학계가 흐트러져 고해상도가 무너집니다. 한국 개발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내부의 구조물 대부분을 국내 기업이 만든 초정밀 일체형 프레임으로 바꾸고 기존보다 2배 이상 정밀한 온도 보정 알고리즘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위성 운영 중 실시간으로 자동 보정에 AAISS, HR의 초점 정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외 매체에도 소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광학정찰 위성의 실전 전력화 운영까지 계산한 설계를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제어 모멘트 자이로 기술이 들어오면서 내부 구조 설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고기동 위성을 만들 때 외국산 모멘트 자이로를 거의 필수적으로 도입하지만 한국은 자체 개발된 설계를 위성체에 맞춰 최적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멘트 휠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소의 구조가 별도로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항구형과 민간 업체 기술진들이 투입돼 위성체 내부 지지대의 재질과 배치를 수십 차례 재설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아리랑 7호는 1회 제조준 속도가 기존 위성 대비 30% 이상 빨라졌고 작전 지역을 한 번 지나칠 때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의 양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리랑 7호 개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위성 영상의 처리 속도입니다. 초고해상도 영상은 수백 기가바이트 단위의 원시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이를 지상국에서 처리하려면 전송 속도와 압축 기술이 동시에 정교해야만 했습니다. 아리랑 7호 내부에는 테라비트급 저장 공간이 들어갔고 이 공간은 국산 반도체 기반 고집적 저장 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위성에서 테라비트급 저장 장치를 자체 설계해 다닐 위성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최초라고 업계는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아리랑 7호는 단순 촬영뿐 아니라 고속 연속 촬영 능력까지 갖춘 구조가 확보됐습니다. 이 능력은 군사 및 재난 감시에서 매우 중요한데 하루 중 구름이나 여러 기상 조건이 빠르게 변할 때 가능한 한 많은 프레임을 확보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언론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이전 세대 위성 대비 관측 각도가 넓어졌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은 해상도가 높을수록 관측 폭이 좁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한국은 위성 자세 제어 기술과 광학계 구성 최적화를 통해 촬영폭을 유지하면서 해상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놀란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고해상도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 관측에서 의미 있는 폭과 속도를 동시에 잡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는 정찰 위성 분야에서 매우 드물게 평가되는 기술인데 같은 해상도를 가진 국가의 위성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영상 확보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술 기반의 위성체 조립 생산 체계도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리랑 7호는 시스템,
본체, 탑재체의 분업이 기존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로 제작됐고 핵심 엔지니어 그룹이 발사전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700건이 넘는 세부 항목을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 비율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상업용 위성 시장으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본체 개발을 주관한 기업은 기존 군수 항공체계 제작 경험을 활용해 조립 라인 효율을 높이고 공정 정확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구조는 향후 한국 기업이 민간 고해상도 위성 시장에 진출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제 우주 산업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두드러지게 만든 요소는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고해상도 광학 위성을 개발할 때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특정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리랑 시리즈를 거치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했고 이번 7호에서는 그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광학 모듈, 반사경, 자세 제어 장치, 저장 장치, 구조체 등 주요 구성품을 국내 생태계 안에서 개발한 덕분에 외부 리스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점은 해외 분석가들이 특히 높게 평가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정찰위성은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공급망의 자립 여부가 실제 전력화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은 고정밀 영상 확보라는 기술적 의미를 넘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새로운 레벨에 올라갔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정보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견국 가운데 이 수준에 올라선 국가는 매우 적습니다. 특히 0.3m급 해상도는 일부 선진국의 군사관측 기준에 포함되는 수준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아리랑 7호를 보고 한국의 우주정찰 능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놓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7일 한국 재사용 발사체도 도입한다 영상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끝난 직후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한 지점은 한국이 이후 어떤 우주 전략을 펼칠지였습니다. 그 분석의 중심에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 기술이 미국의 스페이스X와 자연스럽게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한 후발 국가의 추격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적인 개발 방식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속도가 기존 강대국의 수치를 압도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처음 상용화하기까지 약 9년이 걸렸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팰컨9 블록5 기준 첫 회수 성공까지는 총 15번의 대형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계획 중인 KSLV-3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로드맵은 불과 5년입니다. 외신들은 이 기간이 현실 가능하냐고 묻다가 한국이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사회 발사만으로 얻은 200개 이상의 구조, 추력 연소 데이터 세트와 국내 스타트업이 확보한 하이브리드 엔진 착륙 시험 데이터까지 합치면 전체 개발 속도가 크게 단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엔진 열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4년이 걸렸던 반면 한국은 누리호 엔진군에서 축적한 연소 안정성 데이터만 약 130회 이상 세부 분석이 이루어져 추가 시험 없이도 모델링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이 해외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가격 분야에서도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팰컨9의 1회 발사비는 약 7천억 원 수준이고 재사용 효과로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 누리호는 1회 발사비 약 2천억 원대인데 재사용 기술이 완성되면 목표치는 1회 약 1천억 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외 경제 전문지는 한국이 재사용 엔진을 적용할 경우 30% 절감에서 시작해 안정화 이후 50% 이상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가격 경쟁력은 한국이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엔진 구성품 80% 이상을 국내 기업이 자체 생산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조달 체계가 탄탄하고 외화 지출이 적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적 자산이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축적된 반동제어, 열환경 기술, 복합 소재 기술이 우주 분야에 그대로 흡수되면서 스페이스X가 초기 단계에서 겪었던 문제를 한국은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반동제어 알고리즘은
발사체 착륙 시 지상 충격 흡수 계산에 그대로 응용되고 있으며 천무복합 소재 기술은 발사체 구조 경량화에 이미 적용돼 무게 대비 강도가 미국 제품 대비 약 12%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결합은 한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형 우주방산 융합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엔진 기반입니다. 스페이스X는 메탄 기반 랩터 엔진으로 초고 성능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개발 난도가 매우 높고 열환경이 극악하여 고주기 재사용에서 수명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병행 개발 중인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은 연소 온도가 비교적 낮고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추력 대비 비용 효율이 좋아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상용화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 기반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해외 우주 전문지는 이 엔진이 상용화될 경우 발사 비용은 스페이스X 초기 수준보다 30에서 4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이 가진 시험 주기 속도입니다. 스페이스X는 연간 평균에서 7회 엔진 주요 시험을 진행했던 반면 한국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연간 20회 이상 연소 시험을 수행했고 중소형 엔진 시험까지 포함하면 40회 가까운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기술 안정성 확보 속도가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빠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국내 스타트업이 자체 엔진 시험 스탠드를 구축하면서 국가연구소 외에 실험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을 따로 적어두었는데 연구 개발 속도가 빠른 이유를 국가 프로젝트의 관리 방식과 민간 기업의 리스크 감소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마다 예산 심사가 길고 유럽은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리지만 한국은 실패 이후 제시도까지의 주기가 매우 짧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4차 발사도 2차례 연기된 적이 있었지만 연기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이 재검증한 파트의 개수가 꽤 많았다는 점을 외신 기자들이 직접 항공우주청 관계자에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신들이 더 크게 관심을 보인 건 누리호와 같은 일회용 발사체의 성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조용히 진행된 하이브리드 재사용 발사체 기술 시험이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파라핀 기반 연료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용해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한 사실은 외신들에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라핀 계열 연료는 폭발 위험이 적고 정비 비용이 낮아 재사용 발사체에 적합하지만 제어 난도가 높아 상용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한국 기업이 가져갔다는 점은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장면이었습니다. 엔진 제어가 불안정했던 1차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에서 안정적인 착륙을 구현한 과정은 외신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데이터 기반 시험 문화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보도들은 또 하나의 핵심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누리호가 정확하게 궤도에 위성을 넣어주는 능력이 확보된 지금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노려야 할 분야가 재사용 발사체라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사용 모델이 발사 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로 스페이스X는 재사용을 통해 발사 단가를 절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도 지금 시기부터 재사용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할 경우 발사비 절감 효과가 초기에는 약 30%, 안정화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주 산업이 지금까지 국책연구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민간 스타트업이 실험적 기술을 개발하고 한구연이 이를 보완하며 대형 기업이 양산을 맡는 구조로 빠르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외신들은 주목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생태계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일부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이 속도와 구조를 유지한다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추월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패턴이 과거 한국의 방산 산업 발전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까지 언급하며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한국식 모델이 우주 개발에까지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해외 분석들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재사용 발사체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와 국방력에 미치는 전략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부분은 본론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의 제조 방식도 비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의 1단 부스터는 고도의 용접 기술과 대형 단조품이 필요한데 이
이 분야가 미국에서도 병목 구간으로 지적된 적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방산 분야에서 대형 용접과 정밀 금속 가공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고 엔진 챔버 제작에 필요한 고속 분말 적층 기술도 성장세가 빠릅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 중인 백통급 엔진의 국산화율은 이미 95% 이상이며 전체 발사체 기준으로는 90%가 넘습니다. 미국의 펠컨 9 초기 국산화율이 7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시작부터 다른 국가보다 더 자립적이고 비용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결합된 결과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완성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을 뛰어넘고 기술 성장 속도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빠른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H3 발사체가 연속 실패하면서 개발 주기가 길어진 것이 대비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데 한국은 실패 후 재도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본보다 4배 빠릅니다. 실제로 일본이 주요 엔진 상태 점검과 재검증에 6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었던 반면 한국은 같은 수준의 엔진 검증을 6주 만에 끝낸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구조에서 오는 속도 차이입니다.